자, 그래야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특별히 됩니까? 단기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이것도 단기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상품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는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됩니다. 상품 시장이 독점인 경우에는 경쟁적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나와. 근데 책에는 더 많은 안 나올 내용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 얼마나 두꺼운 책이냐면은 저를 한번 봐봐요. 경제 원론책이 요만해. 아주 두꺼워. 1000페이지가 넘어. 근데 미시경제학 책이 그만해. 또 거시경제학 책이 그만하고 또 뭐 국제경제학 책 엄청 많아요. 그것을 이렇게 몇 페이지로 줄였어.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고임금 경제와 노동의 수요, 소위 효율임금 정책입니다. 이 효율임금 정책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효율임금 정책을 쓰는 이유, 다른 말로 고임금 경제를 기업이 쓰는 이유는 역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공부했던 단기에 있어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였죠, 여러분?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률이 일치할 때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윤 극대화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기업에서. 그게 무슨 기업이냐면은, 자, 실제로 노동의 모든 가치가 다 동일하지를 않잖아요. 어떤 기업에 보면 한 3년 정도 일을 해도 그 기업에 손해만 미치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 3년이 넘어야 그 기업의 이익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라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 수주량으로 따지면 양질의 수주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래요. 몰랐죠. 근데 그 조선 수주 계약을 할 때 그 기술자들 있잖아. 용접 기술자들이 계약서에 들어간대요. 누가 용접을 직접 할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읽으면 거기에 어중이 떠중이 기술자가 들어갈까요? 진짜 기술자가 들어갈까요? 다시 말하면 진짜 기술자가 아니면 조선업에 별로 이익이 안 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기술이 습득되어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남길 즈음 회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기업주가 손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에 머무르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보다 더 책정해서 준다. 이걸 고임금 경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고임금 경제가 속한 고임금 경제가 있는 경우, 즉 효율임금 정책이 있는 경우, 노동 수요 곡선은 고임금 경제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가파른 모양이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율임금 정책, 고임금 경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인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W가 있고 L이 있을 때 이런 곡선을 수요 곡선. 이런 수요 곡선,
이건 완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완만일 때 탄력적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이따가 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만할 때 탄력적입니다. 왜 완만한 것이 탄력적이냐고 물어봐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분명히 완만한 것이 비탄력적이고 가파른 게 탄력적으로 배웠어요.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수학 포기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야, 근데 수학 좀 아는 사람은 수학에서는 가파른 게 탄력적인데 왜 여기는 완만한 게 탄력적이냐. 제가 앞 시간에 살짝 말씀 한번 드렸어요. 경제학에서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꿔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Y축이 독립변수여서 그래. 일반 수학은 X축이 독립변수고 그래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만할 때 탄력적이에요. 그럼 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W1에서 L1으로 그러니까 W1의 임금에서는 L1의 수요량이 결정되죠. 이 수요 곡선에서. 자, 그런데 임금을 W2로 올립니다. 그럼 노동 수요의 감소가 L2로 감소되죠. 그죠? 그럴 때 첫 번째 빗금진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빗금진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다가 노동자의 수를 곱하면 그 기업체가 받는 노동자의 총 수입이죠. 그렇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지금. 임금 곱하기 숫자 노동자 수 하면 그 노동자들이 받는 총 수입이잖아. 이 네모 크기가. 그런데 임금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임금을 이렇게 올렸어. 그런데 탄력적이 크면 탄력성이 있으면 자,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주가 더 많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네모를 그려보니까 이런 네모가 되죠. 그죠? 총 수입. 이런 네모가 되죠. 물어봅니다. 임금을 올렸더니 근로자들의 총 수입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첫 번째 네모가 큽니까? 두 번째 네모가 큽니까? 그러니까 총 수입이 임금을 올렸더니 총 수입이 말들을 하고 살아 말들을 총 수입이 줄어들었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임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알바 시장에서 임금을 막 올리잖아. 그러면 사장이 나와서 직접 일을 해보려고 하잖아. 우리만 해도 그냥 몸으로 다 떼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노동자의 총 고용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알바 시장 전체의 수입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일반적일 때는 완만하고 탄력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고임금 경제가 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그림은 고임금 경제가 속한 때 그렇습니다. 자, 역시 W가 있고 L이 있는데 고임금 경제가 있는 경우 노동수요 공상 고임금 경제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가파른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파른 곡선, 자, 가파른 곡선, 이것은 자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적이라면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같은 그림이 되는가 한번 보십니다. 자, W1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노동의 수요량은 이만큼이죠. 자, 이 네모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임금 곱하기 노동자 수니까 노동자의 총 수입의 네모죠. 그죠? 자, 그런데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임금을 높게 책정을 한다는 거야. 시장 임금보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직장을 벌일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엄청 크게 해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에 최고가 용접 기술자가 연봉이 한 7, 8천에서 9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을 W2만큼 올렸어. 그러면 어찌됐건 임금이 올랐으니까 노동 수요량은 감소되겠죠. L2로. 근데 임금의 인상분보다 노동 수요량의 감소량이 더 적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네모가 형성될 겁니다. 자, 그림을 봐도 첫 번째 네모보다 두 번째 네모가 크죠. 즉 비탄력적으로 가파를수록 임금의 인상분이 노동 전체의 수요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화났어? 생각을 막 하다가 이런 수가 있어요. 제가 경제학 공부를 오래 강의해봐서 하는데 쭉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해. 머리쓰기가. 그러다가 에이씨 아무것도 생각 없고 멍 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경제학은 바로 이 생각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 알겠죠? 요런 가파른 모양의 비탄력적일 때 그 노동조합의 전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어떤 전략을 쓸 때, 물론 노동조합이 전략을 쓸 때는 임금 인상을 위한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노동 수요 곡선이 완만해서 탄력적이라면 임금 인상의 정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더 많은 노동 수요의 감소. 기껏 임금을 인상한다고 했더니 총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더 줄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에 앞서서 사용주, 즉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임금을 인상시켜야 돼. 뭐라고? 그러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압력을 줘서 만들어서 해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임금을 인상해야죠. 그래야 근로자가 이익이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으면 진직할 건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이 없으면 단기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의 노동 수요 곡선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장기에서 노동 수요는 자본의 고용 수준의 변화,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의 고용 수준보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고용 수준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본의 고용 수준도 변화하게 되죠? 자, 여러분 장기하고 단기는 노동만이 가변 변수일 때 단기고 자본도 가변 변수일 때는 그러니까 가변 변수란 말은 막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장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고용을 증가시키겠죠. 근데 자본, 즉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 쪽으로 가겠죠, 사람. 그렇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시기가 뭐예요? 장기인데. 여기 써졌죠. 임금이 뭐다면,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의 고용 수준뿐만 아니라 자본의 고용 수준도 변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럴 때 그 임금이 하락하면 나타나는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는 임금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임금이 못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선생님, 그 임금이 하락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임금이 하락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각 나라에서 다 그래요. 그죠? 그것을 나중에 경제학에서 공부할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체가 옮겨질 수는 있잖아. 그것이 임금 하락이지 뭐야.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람 하나 쓰려면 공장 노동자도 3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가면 330만 원이면 되잖아. 그럼 임금이 하락한 경우죠. 그죠? 그럴 때 수원의 삼성전자는 15,000명 다 합해 협력업체까지 다 합치면 3만 명이 안 되는데 하노이 삼성전자는 12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 설명돼 있어. 임금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 자, 노동과 자본은 대체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기술을 엄청 빨리 배워. 아무리 로봇이 뛰어나도 누구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기술 거의 신의 솜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그래서 대체 효과는 노동을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한다는 거야. 응? 자본보다 뭘? 노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저개발국 같은데 그 베트남 같은 데서는 노동으로 많이 투입해요. 이 효과를 무슨 효과? 노동과 자본은 대체 관계라고 그랬죠? 대체 효과.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임금이 작으면 하나당 만들어내는 단위 비용이 적어지죠. 그렇다고 좀 해줘. 단위 비용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 삼성 스마트폰을 세계적으로 싸게 내놓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 싸게 내놔. 값싸게 내놓다. 그럼 싸게 내놓으면 어때? 싸게 내놓으면 더 많이 팔려. 그죠? 무엇보다 뭐 우퍼나 샤오미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팔려. 삼성. 애플보다 더 많이 팔려. 그러면 생산비가 낮아졌어. 기업에서. 자, 많이 팔리면 그만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라인 가동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낮아져서 기업의 산출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야. 봐봐. 하나는 임금이 낮아지면 자본보다 노동으로 대체해서 노동량이 늘어났는데 하나당 만드는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또 임금이 적어지면 하락되면. 그렇죠. 그러면 값싸게 시장에다 내놓잖아. 그러면 더 많이 산다니까. 안 믿어주네. 더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가 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체하는 형태로도 늘어나지만은 값싸게 세계 시장에다 내놓으니까 산출이 많아져서 잘 팔리니까 산출이 많아진다는 거야. 산출이 많아져서 노동 수요가 다시 파생 수요니까 노동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은 12만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3만이 돼. 그게 인도로 옮긴다대. 제가 용기를 내서 인도 여행을 한번 꼭 해볼게요. 나 인도 여행 안 했어요. 여러분 인도 여행 하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지럽다고 하대요. 가면 저 제정신 차리기가 힘들다고. 장기 노동 수요 국서는 단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왜 탄력적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가변 변수니까 그래요. 그러면 탄력적이란 말 자체는 뭐예요? 완만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등량 곡선 요건 할 필요 없는데 한번 제가 하도 이제 책들이 막 설명돼 있어서 한 줄로만 해놨어요.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노동과 자본은 뭐가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등량곡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근데 그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산업의 노동수요 곡선 하면 산업 전체의 노동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산업의 노동수요 곡선은 개별 기업의 노동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곡선이 수직에 가깝다는 뜻이다. 근데 이런 저 선생님이 탄력적, 비탄력적, 엄매 어지러운 거 그걸 여기서 정리하겠어요. 노동수요의 탄력성. 알겠습니까? 원래 뒤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을 앞에 다른 걸 설명하는 도구로 쓰일 때 어지럽죠.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지식이라는 것은 전체로 들어가는 거고 책을 편집할 때는 순서에 따라 편집될 거니까 뒤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을 앞에 다른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일 때 선생이 꼭 필요해. 자, 노동수의 탄력성.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다고? 숨이 막힐 정도로 중요해요. 주관식계까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노동수의 탄력성의 의미.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수요량이 변화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노동수의 탄력성의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저 선생님 그 수식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지 왜 이렇게 했냐. 그 수식 집어넣고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한글 쓸 때 수식 집어넣어갖고 해야 이게 이쁘게 되잖아. 근데 저 선생님 그냥 줄 바꿔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싫어? 이해 안 하면 어떡해. 자, 그럴 때 언제나 분모부터 따져요. 분모는 언제나 독립변수인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분모가 임금입니다. 쩐이야 쩐. 생산물 시장에서는 분모가 그러면 뭐가 될까요? 프라이스, 가격이 되는 거. 여기서는 임금이죠. 그리고 그것뿐의 노동 수요에 변하여 수요량의 변화예요. 아, 이제 개념이 떠오르죠. 수요의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갖고 공부하겠다는 거야. 알아잡섰어. 그리고 전체가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수요 곡선은 부의 곡선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로 붙여야 플러스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것은 계산식에서 겁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하고 마이너스만 띄워버리면 된다는 거다. 실제 계산에서. 그러니까 절대값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식을 쓸 때는 분명히 뭘 써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써줘야 됩니다. 식 자체만 물어볼 때. 그리고 이 식을 제가 과정평가형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걸 문제로 슬쩍 내보잖아. 그러면 있죠. 이걸 빼먹어버려. 빼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어. 다 간이 듣고. 그러다가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라고 써. 아주 가끔 이상하신 분들은 사람 미치게 노동 수요량의 여기까지 써. 변화량이라고 또 쓴다. 변화량이 아니라 변화율이요. 퍼센테이지를 갖고 따진다는 거다. 뭘 갖고 따져?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W가 있고 L이 있고 노동수요 곡선은 부의 곡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곡선을 여러 개 그려 곡선상으로 그려. 곡선상으로 그려. 수요량 갖고 따지니까. 그럴 때 W1에서 L1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그려지네. 밑에서 그리겠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진가분이 잘 기억날 거예요. W1에서 L1으로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이 W2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L2로 임금이 감소되죠. 아니, 고용량이 감소되죠. 오르면 감소되고 떨어지면 늘어난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부의 곡선이라는 거야. 응? 그럴 때 탄력성의 개념은 뭐냐? 탄력성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증가, 임금의 증가분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요것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변화율은 델타 L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나 독립변수 정수포수 바꿔보면 안 돼. 임금이 1%포인트 변화될 때 노동의 수요라면 몇 프로포인트 변화돼? 임금이 1% 오르면 노동 수요는 1% 감소되고 임금이 1% 떨어지면 노동 수요가 1% 늘어난다. 그러면 같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런데 임금이 1% 오르는데 노동 수요는 2% 감소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변화율을 갖고 따지는 것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40대 이후에 여인의 피부에는 뭐가 없어져? 탄력성. 뭐라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자, 실제로 탄력성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암산으로 계산하세요. 탄력성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고? 암산으로. 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자, 임금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노동 수요는 500명에서 감소되겠죠.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 수요는 감소되죠. 반대로 움직인다니까. 400명으로 감소됐어요. 임금 탄력성. 언제나 임금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임금이야. 임금 탄력성하고 물어보면 암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언제나 분모부터 계산해요. 그러면 암산. 1000에서 1100으로 인상되면 몇 프로 인상되냐. 자, 유리니까 퍼센티지를 그냥 쓰면 된다는 뜻이다. 몇 프로 인상됐어? 100%. 이리 나와봐요. 1000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면 100원 인상됐잖아. 1000원에서 100원. 그럼 몇 프로 인상됐어? 암산이 안 돼? 말해줘. 10% 인상됐어. 와, 아니 1000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면 100원 인상됐으니까 1000원 받는 사람이 1100원. 얘들 있죠. 집에 가서 누구 닮아서 공부 보더냐.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가족 코미디다. 자, 그러면 이거 몇 프로 인상됐어? 그럼 10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유리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량은 500에서 400명으로 감소됐죠. 100명이 감소됐잖아. 원래 노동 수요가 500명인데 100명이 더 감소됐잖아. 그러면 몇 프로? 또 10%예요? 100%예요? 아무래도 극복이 잘 안 됐다. 아니 5분의 1 감소됐죠. 그죠?
20%. 아, 나 미치겠네. 20% 감소됐잖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를 이거 감소 요거 늘어나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만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 2. 탄력성은 2야. 암산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다 느낌에. 자, 암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식을 다시 한번 그럼 써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쓸 때 임금의 변화율 언제나 임금을 갖고 따져. 그러면 1,000원에서 자, 1,000원에서 얼마가 인상됐죠? 100원 인상됐죠? 맞나요? 1,000원에서 1,100원이란 말은 100원 인상됐다는 뜻 아니야. 죽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량은 원래 500명에서 400명으로 감소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값으로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잖아. 요건 쓸 수 있다고 좀 해줘. 자, 그러면 식을 줄이면 10분의 1 대 5분의 1이죠. 요거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손들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 있다. 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죠. 그래서 이것은 5분의 10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 그러니까 암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봤죠. 알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암산을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점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값만 갖는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플러스 값만 갖는다고 생각하고 1000에서 1100 하면 10% 올랐구나. 그러면 임금에다 10% 쓰고 몇 명에서 몇 명 그러면 암산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죠? 500에서 400 그러면 1000으로 곱하면 1000에서 800이지. 그러니까 20% 감소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아먹는다고 좀 해줘. 그렇게 암산이 안 되시는 분은 오름 불량만큼 변화 불량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내양의 곱과 이양의 곱으로 내양이 분모로 들어간 거다. 아까 또 걱정스러. 뭐라고? 그것도 걱정스럽다. 내양이 분모야, 외양이 분자야. 알겠죠?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탄력성 문제는 그 거저주는 문제잖아. 객관식에. 자, 그런데 노동수의 탄력성의 크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먼저 칠판으로 설명한 다음 여기서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리니까 조금 좁아도 여기다 그립시다. 안 이쁘게 그려졌어. 자, 탄력성을 나타낼 때는 W가 있고 L이 있고 탄력성을 나타낼 때 자, 색깔을 좀 이쁜 거로 해서 해봅시다. 수직인 탄력성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야. 노동 수요 곡선이 완전히 수직. 완전 수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탄력성 값이 0이다. 탄력성 0. 여기 써졌죠.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뭐라고? 0인데 노동 수요 곡선이 뭐가 될까? 수직선이 돼.
이 말은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노동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다. 자, 국회의원도 그러고 다 그렇죠. 고급 관료들은. 임금이 오르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나? 임금이 떨어지면. 그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직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노동 수요가 결정되어 있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야. 여러분,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감소되고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노동 수요, 임금이 오르건 떨어지건 노동 수요는 결정되어 있잖아.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일 수도 있겠냐? 이것을 완전 탄력적이야. 자, 여기서 좀 완전 탄력적. 이것은 탄력성이 무한대라. 탄력성이 무한대야. 메비우스 띠가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면 이것은 뭐냐? 수평선인데 어쩔 때 이런 수평선이 이루어질 수 있냐? 임금이 조금만 올리면 노동 수요가 아예 없어. 임금이 그 수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무한대로 노동 수요가 늘어.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개념이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1차 엔클로저 운동, 2차 엔클로저 운동 때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 시기에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우리가 1970년대 시작됐다고 보잖아. 그러면 농촌의 농촌 근로자가 도시로 무한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때 월급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 정도만 주면 됐어.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봐서요. 옛날에 그 사장들은 이렇게 근로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가 붙어 다녔다. 그리고 임금 얼마. 그러면 용돈 정도예요. 그럼 무한히 돌아버렸다니까. 그 눈물에 젖은 빵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서 쓸쓸히 돌아서서. 자, 요렇게 완전 그 탄젠트 1로 요렇게 탄력성이 1일 때도 있어. 그러면 탄력성이 직각삼곡선으로 1이라는 말은 임금이 떨어지는 분량만큼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분량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이때 탄력성이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이럴 때 노동 수요 곡선, 직각삼곡선. 이게 원래 이제 곡선을 그리는데 그리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곡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잘 나타나는 곡선을 여기다 이제 바꿔봐야죠. 여기가 0이죠, 탄력성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0과 1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죠. 여기가 1이니까. 그죠? 요걸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국어적 용어가 좀 이상해. 비탄력적. 그래서 요 비탄력적이요. 탄력성이 무엇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 그럴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구조를 취하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아까 효율 임금 정책 같은 거 쓸 때 노동 수요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 감독 받아놓고 그래. 너나 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서 여기요. 요거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이쪽의 곡선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숨기려고 그러네. 그죠? 이쪽의 곡선.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은 이쪽의 곡선을 이쪽을 뭐라고요?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이 용어가 조금 탄력적.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노동 수요 곡선은 매우 무슨 형태를 취한다. 완만한 형태를 취한다. 이 부분을 숙지하도록 익혀놔야 되니 특히 탄력적일 때 완만하고 비탄력적일 때 가파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탄력성의 공식 쓸 수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무슨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단골 손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노동수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이게 주관식까지 노동시장론에서는 서열 1위예요. 주관식. 객관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될까? 안 나온다고 봐야 될까?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노동수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하면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것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슨 표가? 화살표가.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의 탄력성이 커져. 알겠습니까? 상품에 대한 무슨 탄력성이 클수록.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상품 중에 사치품에 해당되는 것은 체계는 없어. 상치품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 그러면 그에 따른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생필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품이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아.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낮아져. 화살표 방향에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고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낮아집니다. 화살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실감 있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야. 사치품은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사치품은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 그럼 수요 자꾸 확 몰려버려. 근데 안 그런 것 같지? 고급 보면서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이 팔린다 갑니다. 안 그래.